러시아의 수호이 34는 우크라이나 상공 지배를 위해 특화된 듯 보였습니다. 이 다목적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보유 항공 전력보다 더 발전된 기종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의 다른 전투기 폭격기와 합쳐 제공권 논쟁을 끝낼 수 있었지만 전쟁 시작 몇 주 만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34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압도적인 전투기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수-34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는 이미 해독되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손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 육군 공군 출신 메테랑 웨스 오도넬은 1월 4일 영상에서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가 수-34를 계속 잃는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수-34는 러시아의 의도와 실제 사용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오도넬은 러시아가 이런 전쟁을 위해 수-34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반군 진압이나 시리아 작전이 아니라 다층 방공망을 갖춘 군사력과의 국가 간 고강도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밀리타니는 2024년 9월에도 수-34가 우크라이나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수-34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 우크라이나 공항과 요새에 무유도 폭탄을 투하해 방어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수-34에는 KH-31KH 59 유도 미사일도 장착 가능하며 러시아는 이 미사일로 큰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밀리타니는 러시아가 수-34로 무유도 폭탄을 오래 투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공망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예상과 달리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포브스 역시 수-34가 러시아 최고의 정밀 폭격기라고 동의합니다. 이로 인해 수-34는 유도 무기를 사용한 정밀 타격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항공기 중에서 말이죠. 이 전투기 재원만 봐도 우크라이나에겐 악몽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딘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면서 수-34가 날개에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8,000kg 17,630파운드 이상의 적재 용량으로 앞서 언급한 무유도 폭탄 운반에 이상적입니다. 최대 시속 1900km 마하 1.5에 도달하며 미사일 로켓 무기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분당 1500에서 18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0mm GSH-301 단일 포신 자동포의 화력에 더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수호이 34는 우크라이나에게 강력한 적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푸틴이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가 지속 타격전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오도넬은 이 전투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단순히 방공 미사일 소모용으로 희생시킬 소모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수호이 34는 러시아 공중 우위 전략의 핵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교리에서 수호이 34는 매일 운용되는 항공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선에서 꾸준히 압박하며 화려한 장면보다 지속적 존재감으로 전황을 바꾼 도구였습니다. 오도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인상적이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현실과 다릅니다. 수-34는 러시아의 주력기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많이 격추된 기체 중 하나입니다. 디펜스 앤 에비에이션은 1월 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손실을 정리해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1월 1일까지 러시아가 174대의 항공기를 잃었으며 그중 수-34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34는 잃어버린 항공기 중 40대를 차지하며 그보다 더 오래된 수-25가 41대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겐 끔찍한 통계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20년 차이로 제작됐습니다. 아메드 포시스 EU에 따르면 Su-34는 3,600만 달러, Su-25는 1,100만 달러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Su-34 40대 격추가 Su-25 41대 손실보다 러시아의 더 큰 타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Su-34 한 대만 더 격추하면 양측 숫자가 같아집니다. 러시아의 실제 손실은 당국 발표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파괴된 러시아 항공기가 174대가 아닌 434대라고 주장합니다. 손실된 Su-34가 40대라는 데 합의된 듯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1월 18일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손실일 뿐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호이 34가 나쁜 항공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유한 재원만 봐도 훌륭한 기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기대한 전쟁 유형에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목적 전투기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도 따릅니다. 다목적 전투기는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4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루니 지금은 미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도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러시아는 왜 계속 수호이 34를 잃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예상과 다르게 전쟁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러시아는 큰 전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충격과 공포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뚫고 키예프까지 진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데 거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 전략이 명확해 2022년 3월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는 푸틴이 나치의 블리츠크리크 전쟁을 따를 수 있다는 글이 발표됐습니다. 대학은 그 명칭이 잘못됐고 공중전과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고, 지휘 및 통제 네트워크가 압박 속에서 붕괴될 것이라고 가정했으며, 자국의 공격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도넬은 침공 초기 단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공 우위를 위해 필사적으로 취약한 방공망을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나아갈 것이며 이는 번개전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침공 초기 러시아의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추구하지 않고 항공 거부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모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을 차지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가 제공권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동성, 신속 대응, 영리한 방어가 중요했으나 전쟁 초 러시아 수호이 34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S-300벅, 에밀 등 소련 시절 방공 시스템을 러시아 전투기들의 첫 방어층으로 배치했습니다. 많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슌 앤 스쿠트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술은 미사일을 러시아 항공기에 발사한 뒤 신속하게 레이더 시스템을 끄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시스템들은 충분히 기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가능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푸틴 군이 방공 미사일 발사 위치를 알 때쯤 미사일 시스템은 이미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다른 곳에서 공격 중이었고,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통제된 방공망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자국 항공기에 저공 비행을 명령했지만 이는 실수였습니다. 적어도 비행은 주의와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하늘에는 없는 장애물들이 지상 근처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는 비행 속도가 느려져 대공포와 스팅어 미사일 등 휴대용 방공 시스템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무기들은 전투기보다는 헬리콥터나 다른 저공 비행 항공기를 상대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저고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이 무기들로 수호이 34와 다른 기체들을 손쉽게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함정에 빠뜨렸고 크렘린 군 지휘관들이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수호이 34가 작전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고 결국 이 환경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다른 많은 기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도넬은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하늘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34 조종사들에게 빈번하고 많은 임무를 전선 근처에서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다목적 전투기 문제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러시아 수호이 34가 등장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조종사나 기체 문제가 아니라 임무와 불일치 때문입니다. 오도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도넬은 러시아가 수호이 34에 계속 의존하며 이 항공기를 의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네모난 말뚝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우려고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뚝을 세게 밀어 넣어도 결국에는 부서지고 맙니다. 수호이 34는 푸틴이 침공 시작 시 의도한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전투기는 전방에서 유도 비유도 미사일 모두를 투하할 때 성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상치 못한 방어 전략으로 인해 본래의 주요 용도가 불가능해지자 다목적 역할이 러시아에게는 모든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수-34 전투기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활강 폭탄을 발사합니다. 러시아는 손상되거나 잃은 정보 정찰기의 대체로 수-34 전투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오도넬이 말했습니다. 수-34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계속 시청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34의 정찰기 활용에 집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베레예프 A-50을 공격하자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수-34를 정찰에 투입했습니다. 6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에 스파이더웹 드론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영상에서 A-50 조기 경보 통제기 2대가 피해 항공기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 최고급 감시 정찰기로 푸틴이 쓸 A-50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2024년 2월 러시아는 A-50 6대만 남았고 이후 2대가 추가로 격추돼 러시아의 하늘의 눈이 감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수-34가 정찰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7월 10일 아미 레코그니션은 스파이더웹 작전 한 달 후 러시아가 일부 수-34를 전술 정찰 플랫폼으로 개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F-16도 이런 용도로 쓰인 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감시 임무 전투기는 빠르게 침투 이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수-34를 정찰했으면 속도와 기동성, 공격 임무에 최적화된 기체에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이런 장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적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항공기가 특정 경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이 그 사실을 알면 전투기가 매일 같은 경로를 비행한다는 걸 알아 큰 표적이 됩니다. 수-34가 같은 임무를 반복하면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와 고도로 비행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오도넬은 말합니다. 확실히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이 한번 파악되면 우크라이나가 수-34를 격추시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시스템을 적절히 배치하고 다음 비행을 기다리면 수-34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우크라이나가 수-34를 격추한 직후 이 전략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군사 전문가 미하일로 지리코프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측 가능한 경로로 비행한 수-34 조종사를 식별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조종사에게 안전하다는 인상을 일부러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항이 없을 때는 전선에 있는 사람들, 이 경우에는 조종사들이 경계심을 잃고 조심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매복은 시간 문제였다고 지리코프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믿게 유도한 뒤 그곳이 사살 지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수-34를 격추할 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파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수-34를 잘 격추시키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전투기 F-16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승무원들이 우크라이나의 F-16처럼 링크-16을 사용하는 서방 센서가 제공하는 표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의해 요격당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도넬은 이것이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공 거부 전략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수-34의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서방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푸틴의 전투기에 위협이 될 만한 전투기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기 도착을 레드라인 중 하나로 삼고 이를 넘으면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은 오히려 약해졌고 F-16 도입으로 우크라이나가 수-34 추적 격추를 더 쉽게 했습니다. F-16 전투기는 이제 이런 임무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F-16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의 수많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끔 F-16이 수-34와 싸워 한 번은 F-16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2일에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수-34가 F-16에 격추된 사례라며 논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가 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수-34와 조종사를 격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군사 블로거들은 푸틴에게 무능한 장군 해고를 촉구하며 분노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34 문제는 전투기 결함이 아니라 러시아의 운용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은 영상 초반 언급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오도넬은 러시아가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과도한 임무 수행으로 많은 수-34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지금의 전략은 수-34를 격추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출격 시 러시아에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34 한 대 제작 비용은 3,600만 달러입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항공기이며 러시아는 전투기 확보에 많은 돈을 씁니다. 2025년사 월 밀리터니는 러시아 로스테기 공군에 새 수-34 전투기를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괄분이라도 수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과 2024년에 각각 전투기 2대를 인도받았고 2023년에는 신형 수-34 6대와 퇴역 40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숫자가 맞다면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대체 수-34에 약 2억 1,600만 달러가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이 다목적 전투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일한 비용은 아닙니다. 오도넬은 파괴된 각 항공기는 빠르거나 저렴하게 대체할 수 없는 전투력에 훨씬 더 깊은 침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훈련된 승무원 손실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장교를 훈련시키는 것은 저렴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 자체의 비용부터 소요되는 시간의 손실까지 모든 곳에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34가 격추될 때마다 러시아는 또 다른 조종사를 찾아야 합니다. 샌드박스는 2023년 3월까지 이미 러시아가 조종사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훈련된 많은 비행사들이 격추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한 조종사들은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 훈련만을 받았기 때문에 전선 근처에서 비행과 관련된 어떤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비 문제가 더해지면 추가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임무에 투입되는 수-34는 한정된 비행 시간을 매우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수-34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제재로 인해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손실 증가로 정비 부대는 부족한 지원책에 더 큰 부담을 주며 기체를 분해해 부품을 활용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오도넬은 보고합니다. 그럼 비행 안 하는 수-34는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이나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34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보타주 작전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장 공격 등으로 수-34가 안전해야 할 곳에서도 파괴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7월 1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합동 특수작전에서 마리노프카 비행장의 러시아 전투기 2대를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모자로프스크 공군기지 공격으로 수-34가 추가로 손상됐지만 영구 운용 불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러시아 수-34 전투기는 비행하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아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이면 거의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수-34의 약점에 노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점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가장 중요한 항공기 중 하나를 끊임없이 파괴될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실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격추된 Su-34 전투기 40대입니다. 그 숫자가 41, 45, 50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요? 파괴된 Su-34가 40대 나 된다고요?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러시아는 2026년 말까지 이 전투기를 50대 나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Su-34를 어디서든 타격할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점도 감당해야 합니다. FP-1 드론은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되며 우크라이나는 하루 200대씩 5만 5천 대 중 일부를 생산 중입니다. 이 드론들은 경로상의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The Military Show 구독도 잊지 마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